위대한 부자들은 모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이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자. 진짜로 인문학을 일에 활용해도 되나요? 사실 저는 지금껏 해주신 이야기하고 마음에 들어요. 혼자만의 주장은 아닐까 싶어서 불안해요.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걸요. 주의와 여적염이 엮은 근사록은 승리하고 교과서로 불리는 책입니다. 근사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라. 대체로 농을 피아노를 치거나 TV를 보거나 즐겁다 하면 가령 농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잡하고, 근데 여가 활동과 몰입 경험, 각각의 여가 활동에서 경험하는 몰입, 이완, 무심, 보라는 상태를 시간의 100분율로 나타냈다. 824명을 통해서 7,000항의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데, 개인과 운동에서 몰입은 이렇게 44, 취미에서는 몰입이 34, 어울림에서는 무심이 많네요. 사색에서는 무심이 많고, 음악 감상은 이완. 그렇네. TV 시청에서도 이완, 무심. 되게 여가는 기회이며 동시에 함정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남는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말하면 거기를 겪을 사람이 있을지 못한다. 그러나 그 세계 중엽이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표명했다. 1950년에 정신의학 진흥을 위한 모임은 인류 보고서를 매듭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미국인에게 여가는 위험천만하다. 앞에서 다양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가장 소망하는 목표의 하나가 자유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일은 필요하고 여겨진 반면에 쉴 수 있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이르는 지름길로 받아들여졌다. 여가를 즐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고 아무나 즐길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임을 보여준다. 여가는 일보다도 즐기기가 더 어렵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에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요령을 모르면 삶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저절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자 선두를 펴치는 세계말에 이미 환자들이 다른 날보다 일요일에 유달리 히스테리와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일요 신경증이라고 불렀다. 그 후로 휴일과 휴가 시간에 심리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가 보고가 한평생 직장을 자신의 전부로 살아온 사람은 퇴직하고 나서 만성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그렇군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저자들을 총동원해서 당신의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당신 안에 잘못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새로운 믿음이 들어설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개발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자기 개발 서적은 당신의 두뇌 안에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불쏘시개. 셋째, 두뇌 관련 다큐멘터리를 많이 시청하세요. 두뇌 관련 강의나 자기 개발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스스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대뇌의 80%는 말에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칭찬받는 만큼 긍정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여섯째, 타인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타인의 성장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뇌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날씨가 정약용과 아인슈타인의 포토그래픽 메모 능력은 직접 경험하신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돈의 소중함은 세상이 가르쳐줍니다. 인문학의 소중함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돈을 초월해서 사는 삶의 태도는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이는 지식의 영역이 아닌 지혜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문학의 간격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에
소크라테스, 공자, 명자, 율곡, 퇴계 같은 인문학 그 자체인 학자들의 정신과 삶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삶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말과 글이 아니라 정신과 삶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인문학 거인들에게 배우는 업무 천재가 되는 법 추천해 주신 논어 국화를 읽었는데 온통 영혼, 국가, 정치, 법률, 정의, 지혜 같은 거창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더군요. 물론 고전들이 위대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는 해요. 등등. 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인문학은 당연히 쉬울 거라 생각해요. 수학 어려울까요? 만일 대학 수학을 국가 경영에 비유한다면 중학 수준? 직장인들의 업무는 초등 수준? 인간은 하지만 평생 자기네 5%도 못하고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와 맞물렸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비롯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를 전시해온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의식은 문화에 의해서 전승되고 개인이 성장하면서 학습이 된다. 두 세기 반전에 산업혁명기의 공장 노동자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아래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여가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유시간만 많아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노동자업은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고 그들이 이루어진 성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생물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89의 나이에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이제 물으면서 살아가지? 나는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무작정 밀고 나갔을 뿐이다. 저명의 심리학자 도널드 캠벨은 젊은 후학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돈에 관심이 있거든 과하게 뛰어들지 말라. 어떻게든 이름을 날려 보람을 얻을 수 있겠다는 사람도 과하게 뛰어들지 말라. 명예가 주어지면 고맙게 받을 일이지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미국 시인 마크 스트랜드는 일을 찾아서 몰입하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한다.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감각을 잃고 흥미경에 빠져서 지금 하는 일에 온통 사로잡힌다.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가 순조롭게 쓰이면 지금 내가 쓰는 말이 더없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느낌이 온다. 노벨상 수상자들과 인문학 거인들의 공통점. 많은 사람이 인문학을 두려워한다. 지금도 참 많이 가난한데 인문학에 빠져서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살다 보면 더 가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일에는 안 좋은 점도 떨어지만 일이 아예 없다는 것은 더 끔찍하다. 고대 철학자들은 한가로움을 더없이 좋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수많은 농노와 노예를 거느리는 지주의 한가로움이었다. 이렇다 할 수입도 없이 한가로움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참담함에 젖는다. 맨체스터 대학의 심리학자 존 헤이워스는 직장을 못 구한 젊은이들이 실업수당을 웬만큼 받아도 자신의 삶의 좀처럼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로널드 잉겔 흐르트가 16나라에서 17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83%, 생산직 근로자의 77%가 자기의 인생에 만족한 반면에 실업자는 불과 61%만에 만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간은 힘겨운 노동 없이도 창조의 은혜를 향유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성경 말씀과 사실과 맞떨어지는 것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맞아 떨어지지? 인생이 유급 노동이 남자와 여자의 심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일에 대하여 남녀가 보이는 반응도 대체로 다르게 나타난다. 오직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적으로 그렇지 많지 않은 맹렬 직장 여성을 제외하고라도 서비스 직종이나 사무 직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바깥 일을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자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들에게 일은 마치 놀이와도 같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다수 여자들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그래서 역설적으로 일을 즐길 수 있다. 설령 일이 잘 안 풀려서
직장에서 해고된다 해도 크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7년은 우리의 7,000년이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때 평생술 대신 인문학을 취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인문학의 모든 것을 그렸다. 그리고 25살 때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 광전자 효과, 또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물리학의 역사를 새롭게 뒀다. 당시 아인슈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 물리학 교수? 아니다. 특허청 말단 공무원이었다. 그렇다면 그놈의 물리학 연구와 아무런 관련 없는 특허청에서 특허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특허청 도장을 찍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즉 돈 때문이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돈 때문에 그렇다. 이 7가지 선언을 현실로 만들려면 세상에 싸워 이겨야겠다. 아니다. 내 두뇌 깊숙한 곳에 이식된 나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나를 일벌 또는 일개미로 만들고 있는 노예화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워져야 했다. 대신에 나를 사자 또는 독수리로 만들어줄 새로운 생각 프로그램을 심어야 했다. 그것은 인문학이었다. 이때 내가 주목한 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공간에서의 1초는 다른 공간에서 10초 또는 1분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 또 시간과 공간은 질량의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시간과 공간은 질량이 큰 별을 만나면 휘어진다.